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오늘 신청곡은 레드 애플님이 신청하신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아주머님들의 아이돌 임영웅. 네,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들의 꿈님이 안재욱 노래랑 비슷하네 하셨는데 뭐를 얘기하신 건지 알겠어요. 안재욱의 친구하고 약간 그 흐름이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돼지엄마님도 친구랑 노래가 비슷하대. 베러미님도 그쵸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영찬님, 지영은 천사님은 정말 익숙하지 않은 호칭입니다. 다 도망가는 세상에서 프리데스크에서 도망가지 마시오 하셨습니다. 제가 도망가고 싶지 않다고 도망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사가 나면
제가 더 이상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제가 혹시 떠나게 되더라도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거를 뭐였더라? 내 월급과 우리 아이 성적과 인사고과가 도망가네. 이런 글을 어떤 분도 올려주셨었는데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쭌쭌님님 오늘 머니톡 진도를 빨리 나가려면 낮에 눈에 띈 기사는 하나만 보고 가겠죠? 네, 제가 코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최근에는 그냥 눈에 띈 기사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어떻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진부터 띄워주십시오. 머릿결을 신경 쓰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저 브랜드 다이슨입니다.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 사진과 함께 판매 설명글이 적혀 있습니다. 병행 수입 제품인데 이게 AS가 별도로 되지 않아서 쓰는 동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1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 교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무조건 정품만 판매한다. 이렇게 또 강조해뒀습니다. 저게 무슨 화면이냐면요. 팔로워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인기 인플루언서 김모 씨가 지난해 중국과 유럽에서 병행 수입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시중 판매가보다 20만 원 정도 저렴한 30만 원에 판다. 이러면서 쇼핑 라이브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무려 20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또 게다가 저렇게 무조건 정품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2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판매 제품이 다이슨 글로벌의 정품이다.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이슨 코리아가 김 씨가 판매한 제품은 모두 가품이며 정품 등록 번호를 베껴서 사용했다. 이러면서 김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 중인데요. 김 씨가 저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판매한 또 다른 전자제품 그러니까 저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었나 봐요. 병행 수입 제품들이 정품이 맞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의 제품들 뭐 골프 클럽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뭐 그 시중 판매하는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선한 싸게 가져가세요 하는 선한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품일 가능성이 지나치게 싸면 80% 이상이니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싸다고 혹하시면 안 됩니다. 8초 후에 자, 소비자 경제 얘기를 해봤었는데 금융과 시장 얘기 정철진 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둘이 하니까 어떠세요? 네, 좀 휑한데요. 휑하죠. 네, 네. 셋이 꽉 차고 옆에 네. 또 엄주원 아나운서가 네, 있었어야지 되는데 네, 빨리 좀 돌아왔으면 회복돼서 좋겠어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주원 아나운서랑 제가 둘이 이렇게 오프닝을 하면 약간 텐션이 올라가면서 좀 약간 좀 즐겁고 약간 아기자기하고 좀 신나는 분위기가 되는데 네. 없으니까 제가 제 말투도 조금 더 딱딱해지는 것 같고 여러 면에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습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네. 문제는 없었다는 네, 것을 다이슨. 확인받고 네. 다이슨 네. 정철진 네. 평론가님 니트미남 정철진 평론가님이시다. 오 니트미남 누구시죠? 네 니트미남 아, 서영찬님 네,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니트미남 네 여러 번 얘기하시네요. 어머니 어디 가시유 물어보셨는데 아 이분은 월요일에 안 나오시고 화요일에 안 들어오셨나 봐요. 네. 엄주원 아나운서는 뒤늦게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이번 주에 못 나옵니다. 네, 자 내일이 한국은행의 올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입니다. 네.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 인상 그러니까 0.25% 포인트 올리는 게 지금 뭐 지배적인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뭐 10명 중 8명, 뭐 9명이 내일 금통위에서는 0.25% 포인트 인상. 우리가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네네. 하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가 3.5%가 되는 걸로 뭐 될 것이다. 이게 이미 시장의 지배적인 것이고요. 시중 금리도 이미 이제 그것들을 다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3.5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의 기준금리는 1% 벌어져도 네. 1% 포인트 격차를 늘 좀 유지하면서 여기는 안 벗어나려는 네네. 것들이 있습니다. 높을 때도 우리가 1% 포인트 위, 높고. 낮아도 1% 포인트. 근데 지금 미국은
4.5잖아요. 네. 우리는 3.25. 2호죠. 1%포인트가 더 벌어졌잖아요. 1.25가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행은 한번 올려놓고 베이비스텝을 올려놓고 이제 3.5로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다음 금통위가 2월 1일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 미국의 추이를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고 또 하나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가장 큰 한국은행의 기준 포인트는 지표는 물가잖아요. 네. 물가가 우리의 물가와 미국 물가가 다릅니다. 좀 이따 미국 물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미국은 가령 뭐 공공요금을 가지고 막 정부가 컨트롤하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대표적인 게 뭐 전기요다. 네. 이런 에너지 컴퍼니들이 다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의 물가가 덜 오른 물가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 건 거죠. 맞아요. 네. 많은 부분을 억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뭐 대중교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눌러 놓은 물가.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 물가인데 네. 지금 그거를 버티다가 지금 뚝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택시 요금도 올려, 한꺼번에 버스 다 요금도 올렸죠. 올려, 네. 또 지하철도 이제 올리게 돼. 그리고 작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또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이런 공공요금을 또 올릴 것들을 감안한다면 하고 진짜 물가라는 것, 관리 물가 뺀 것을 걷어낸다면 일단 현재 우리가 5%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0.25%포인트 인상, 베이비 스텝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 보면은 지금 킹달러의 힘이 완전히 꺾인 걸로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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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100원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동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소수 의견으로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환율 보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역시 좀 세계에서 이거 우리끼리 뭐 놀다 왔다 네. 이런데 이거 네, 네, 뭐라 네, 그래야 네, 될까? 네, 이게 네. 세계에서 좀 활동하다 국제금융 경험이 좀 뭐 많으시다. IMF를 비롯해서 이 국제 금융 사회에서 논 게 아니죠. 활동하다 네. 오셨잖아요. 네. 그 확실히 좀 달랐다라는 평가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가령 지난 작년이었죠. 막 10월, 네. 9월 환율 올라가고 네. 1,300, 1,400원 가고 막 그때 유튜버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러다가 원화 무너진다. 환율 1,500원 간다. 뭐 1,600원 간다. 1,700원 간다. 한국은행 뭐 하냐. 막 1% 포인트씩 금리 올려라 할 때 오히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완전히 뭐 원화가 폭락하는 건 아니다. 당시에 킹달러, 갓달러의 움직임은 달러 자체가 뭐 미국 자체의 문제 잘나서뿐만 아니라 네. 실은 원화, 그렇죠. 엔화의 이 악세였다. 그 평가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귀신같이 11월 첫째 주부터 환율이 뚝 떨어져서 이제 1,240원대까지. 이거 잘하면 내일 1,230원도 볼 수가 있는 네. 레벨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좀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털어가지고 뭐 환율 방어도 하기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또 이찬용 총재의 그런 분석과 맞아요. 전망과 네. 또 그때 당시 좀 심리적으로 좀 우리를 안정시켰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환율만 지금 놓고 보면은 더 벌어졌다 한들 네. 달러가 빠져나갈 그런 흐름은 좀 안 보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좀 들어와요. 지금 네네, 계속 외국인 네네. 투자 자금이.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 경기 부양에 좀 초점을 맞춰줘라. 그러면은 동결도라는 게 아주 소수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한 번은 대놓고 1% 포인트로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이를 바라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은혜가 결정적인 지표는 환율보다는 물가일 테니까요. 네. 그 물가가 아직도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그렇죠. 있는 한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전체 2023년 전체에 이제 우리가 항상 지난달 한 몇 달 전에도 네. 연준의 그 점도표 마지막 연준 회의 FOMC 때 점도표를 얘기하면서 내년 금리의 상단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한은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도표가 있습니다. 네. K 점도표. 네. 미국은 이제 13명의 현인, 예. 그래서 제롬 파월 포함해서 13명이 점 찍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6명의 현자가 점을 찍습니다. 네. 그래서 K 점도표가 찍혔는데요. 당시를 보면 역시 동결도 있었습니다. 3.25가 1명 찍혀 있었고요. 3.5가 3명, 그다음에 3.75에 2명. 그러니까 그 점도표만 놓고 보자면 이번에 올리고 나서 3.5가 거의 상반기 레벨인데
그래도 미국에 따라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그다음 2월 1일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3.75까지는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3.75로 갔어요. 네. 3.5 가고 뭐 상반기 내에. 그리고 거기에서 우회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여기가 끝이야라는 그 사인을 주면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준금리는 3.75지만 이게 끝이야라고 하잖아요. 시중금리가 확 떨어집니다. 예. 네. 얘는 똑똑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그런 가니까. 것들 네. 예, 선 반영하는 것들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4%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현재로서는 계신 그렇습니다. 거죠. 2023년에 금리는 3.75 정도. 그 네. 이후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나 뭐 미국이 워낙 금리나 없다 하니까 기준금리를 우리가 미국보다 섣불리 내릴 수는 않을 거예요. 없겠죠. 기준금리 먼저 갈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종합을 해보면 네. 이번에 내일 0.2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새해가 밝자마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 네. 그럼 시중금리도 또 올라갈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담대 뭐 평균 금리가 8%대 진입하는 게 우리 은행이 진입했죠. 네. 상단이. 예, 그랬는데 저는 지금 주담대 뭐 포함해서 대출 금리가 일단은 내일 3.25에서 3.5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대출 금리가 따라서 오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크게 두 가지를 저는 보고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들이 좀 못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올린다, 긴축한다, 물가 높아. 그러니까 현재로서 앞으로 올릴 부분을 계속 땡겨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고 사람들이 약간 생각하고 있을 때 올린 거군요. 계속 대출 네. 금리를 땡겨 올랐어요. 이런저런 뭐 조달 금리가 네, 자기들도 네. 힘들다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 금리는 3.25였었는데 대출 금리가 8%까지 간다는 거. 격차가 너무 크지 너무 않습니까? 크죠. 너무 네. 선반영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담대 8%라는 것은 그 더 많이 더 세게 오래 올릴 것이라는 게 반영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한국은행 총재 코멘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올려놓고 조금만이라도 좀 더 좀 온화한 발언이 나게 되면 이 8%는 실은 좀 허수거든요. 네. 더 미리 선반영을 네, 해놨기 네.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 일단 한번 또 엄포를 맞아요. 놨습니다. 예. 네. 지금 예대 마진 너무 네. 해먹는다. 대출금리 이런 식이라면 안 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은행들도 막 지금 하다가 아 이건 또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대출금리를 좀 누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또 뒤따라서 오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대출 금리가 지금 8%대 상단을 찍은 데가 나왔잖아요. 네. 주담대를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근데 이게 뭐 금리 인상 국면이니 그렇겠지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 금리는 작년 말에 5%까지 갔다가 6%도 네. 가려고 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떨어져서 지금 한 3%대까지 네. 내려온 데도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왜 이런 걸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석은 있던데. 뭐 하나입니다. 관치금융 네.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도 정교하게 개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좀 왜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 레고랜드 사태 네. 터지고 나서 회사채 시장도 시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은행이 금리 인상에 이제 고금리들을 턱턱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내가 왜 위험한데 투자를 해? 네. 은행으로 가자. 은행으로 가자. 네. 그럼 안 그래도 통화량이 부족한데 시중 도는 돈이 다 은행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시중은행 1금융권으로 가면은 더 안 되죠. 더안 되죠. 지금 2금융권이 힘든데 네. 그래서 당국에서 수신 예금 금리를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리지 말아라는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럼 이제 예금 금리를 옳았구나 하고 낮췄겠죠. 그렇겠죠. 옳았구나 했겠죠. 은행들은. 근데 그때 대출 금리도 그거 너무 하지 마라든가 그거 예대 같이 마진 줬어야 되죠. 네. 너무 세게 먹으려고 하지 마. 이거는 대국적으로 하는 거야라는 걸 줬어야 되는데 그냥 예금 금리만 낮춰라. 네. 너무 세게 올리지 마라라는 우회적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은행들이 옳았구나 했고 대출 금리는 그냥 쳐 올려버리는. 그때 그러면 예대 마진 얘기는 왜 안 했을까요? 대출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해서 부동산의 영향을 했었어요. 지켜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은행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외면을 해버린 거죠. 그 부분을 세게 안 하고 야 지금 돈 부족하잖아 하고
은행이 망하면 또 안 되잖아. 뭐 PF 부실되잖아. 이런 걸 노려서 그 틈을 파고 들어온 건데 그건 그 은행이 못된 것도 있지만은 당국이 바보 같은 겁니다. 네. 왜냐면 인간도 그렇고요. 법인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예대 마진이든 뭐든 마진을 최대치로 그렇죠. 추구하려는 게 하고,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당국이 대출금리 지켜보겠다라고 네. 해서 8%대 올린 데들이 이제 7%대까지 뭐 낮추고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대출금리를 더 낮춰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물 들어오니까 노젓자고 네. 수신금리 낮추라 그러니까 옳았구나 하고 대출금리만 올렸던 거군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내일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네. 은행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밤 10시 반에 진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오죠. 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우리가 CPI라고 여기서 많이 부른. 네. 근데 전망치 보니까 아예 6%대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대료는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작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아예 계약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할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예,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더 이익이겠다. 예.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돈을 더 내느니 그냥 이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디파짓 석 달 네. 치니까 그거 난리더라도. 그러니까 난리더라도. 네. 근데 그렇게 보면 단순히 이제 상승률이 좀 낮아질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상승률이 조금 상승세가 둔화된 거지. 이게 뭐더 정밀하게 보면은 요 단순 숫자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를 봐야 될까요? 그래도요. 일단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3시간이 남았네요. 네. 3시간 동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실 분들은 그 뉴스 보시고 또 맥주 한잔 하시면서 10시 반까지 일단 좀 기다리시고요. 네. 6.5라는 게 현재의 기준선이에요. 음. 지난 미국의 11월이 7.1이었었는데 네. 전망치 자체가 네. 지금 6.5로 확 떨어졌어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렌트비, 음. 임대료의 가중치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저기에서 누가 봐도 이 렌트비, 임대료 떨어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확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딱 6.5를 잡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가이던스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이 네.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네. 10시 반에 뜨드득 나왔어요. 네. 6.4가 나왔어요. 이거는 대박입니다. 이거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정말 확연히 꺾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 6.4 이하. 그 다음에 6.4, 6.5, 6.6 네. 쏘쏘. 쏘쏘. 쏘쏘인데 이것도 나쁘지는 나쁘진 않죠. 않아요. 왜냐면 그 전달이 7.1이었는데 6.5가 네. 나왔다. 엄청 떨어진 거죠. 그러면 쏘쏘여도 긍정이 더 많죠. 왜냐하면 현재는 달러 약세 때문에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제가 지금 봤는데 뭐 103, 102까지 110 샀던 게 여러분 102 막 103까지 떨어졌습니까? 그게 더 갈 테니까. 문제는 따라랑 이따 3시간 후에 봤는데 6.7, 6.8. 이래 버리면은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네. 네, 밤에 이러면은 소주 한잔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게 갑자기 되면. 모드가 네. 이제 폭락 모드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봐야 되겠죠, 이 수치를.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6.4.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4. 6.4. 네. 6.7부터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CPI가 정 선배가 원하시는 대로 6.4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물가 상승세가 꺾였으니까 네. 자 쇼시다 가자 이거 하신 거 롱스님이 보셨죠? 7% 나와라, 네. 7% 나와라. 자 쇼시다 가자. 네. 네. 자, 근데 이제 요게까지 확인을 하고 게임이 끝이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물가 상승률 그 목표치가 2%잖아요. 네. 그 2%가 될 때까지는 계속 긴축 모드입니까? 예. 기조가 바뀌진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오늘 그저께인가 말했던 제이미 다이먼의 네. 6%설, 기준금리 6%설과 같이 설명을 네. 해드리면은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작년 여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9%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내려와서 이게 이제 6.5가 됐어요. 누가 봐도 확연히 떨어졌죠.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연준이 이 페이스대로 간다면 긴축의 강도라든가 속도라든가 폭을 늦추는 게 맞죠. 왜? 그렇죠. 물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니까. 금리도 이제 뭐 베이비 스텝 밟든가 아예 동결하든가 뭐 왜냐면 떨어지네. 요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과잉 긴축, 네. 오버 타이트닝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물가는 9에서 6으로 떨어지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이때 이 녀석을 완전히 때려잡자. 때려잡아서. 이 불을 완전히 꺼버리자라는 모드로
과잉 긴축 모드로 연준이 바꿔설 수가 있다. 그러면 확연히 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긴축을 더 막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과잉 긴축의 우려 이렇게 하고 과잉 긴축 얘기가 나오는데 기자들이 다행인 건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네. 제롬 파월 연준 네. 의장한테 과잉 긴축할 거야? 과잉 긴축할 거야? 미리. 그런데 파월 의장은 과잉 긴축은 안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네. 안 한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고요. 일단은 오늘 10시 반에 6.4 나오면 6.5 밑으로 나오면 일단은 달릴 겁니다. 일단은 근데 다지할 파월 겁니다. 의장의 말은 저는 이제 좀 못 믿겠어요. 과잉 긴축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지난달에는 되게 매파적으로 또 바뀌었다가 그 전 때는 또 약간 또 느슨해졌다. 그래서 이분은 참 예, 많은 분들이 네. 야세님도 BJ 파월이라고요. 네.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또 바둑이님도 파월이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시간이 있나요? 영화 친구를 보시면은 네. 그 영화 친구 봤어요? 네, 봤죠.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나? 그 처음에 학교를 막 그 네. 자퇴하기 전에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네. 한번 그 막 했다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음. 그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이제 유호성이랑 장동건이 네, 네. 와가지고 네. 쭉 세워놓고 때려라. 네. 그래서 막 공부 잘하는 친구가 때려요. 근데 잘 못 때려요. 좀 봐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호성이 왜 그랬느냐. 그럴 때는 완전히 때려잡아서 다시는 너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야지 왜 그랬냐고 그게 결국 화근이 됩니다. 영화 친구를 보시면 그래요. 막 극장에서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월과 연준과 물가도 그거예요. 지금 연준이 친구를 봤나요? 아니 그때 영화 연준이 친구를 보고 그럴까? 근데 저는 연준은 못할 거라는 쪽입니다. 네. 과잉 긴축 못할 거라는 네. 쪽이지만은 보시죠. 예. 네, 네.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내가 간다 하와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와이 보내주면 개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네. 아까 말씀도 나눴지만 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 6%까지 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이거 과잉 긴축한다는 거예요. 네. 네, 제이미 다이먼은 내가 연준을 잘 아는데 요 정도 물가? 6% 물가 그래도 높잖아. 목표가 장기 목표가 2%인데 더 때릴 거야. 그러니까 6%를 각오해야 돼라는 이제 그런 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대가가 그러니까요. 6% 간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가 봐요. 작년 연말에 9%대였다가 이제 6%대까지 왔는데 이게 물가가? 물가가 이게 2%대까지 가려면 한 어느 정도의 시기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그 시기를 감안했을 때 올해 6%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추산한 게 아닐까요? 그 기준금리를 더 네, 올릴 네, 거라는 네, 건데 네, 네. 저는 근데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이 4.5인데 그럼 또 빅스텝 밟아 또 막 엄청나게 몰아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올해는 다 죽는 거죠. 이러다 다 죽어요. 이러다 다 죽어. 6%대까지 간다면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초토화되죠. 아, 물가는 잡는 대신에 싹 다 초토화될 겁니다. 네. 하고 작년 10월에 나왔던 또 그 킹달러 갓달러 요 패턴 있죠. 네. 이걸로 갈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격 낙폭이 많이 줄었는데 이 주는 상황에서 또 규제 완화책이 나왔어요. 네, 오늘 엄청난 거 나왔습니다. 이것도 파격적이에요. 일시적 2주택자 네. 그 주택 처분 기한을 3년 안에만 팔면 네. 1주택자로 계속 인정해주겠다. 이거는 뭐 이게 처분 끝난 기한을 거죠.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끝난 거죠. 네. 없는 거죠. 네. 이러다 가격 플러스 반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규제하다 이제 1가구 1주택을 규제를 해서 네. 이제 집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얘 팔고 딱 사지 않잖아요. 네. 두 개를 일단 사놨다가 그렇죠. 얘를 팔고 그렇죠. 옮겨가고 그래서 식사가 우리에게는 이제 일시적 네, 2주택자라는 네.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준하는 세금 혜택이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다 준 줍니다. 거죠. 네. 그런데 언제까지 팔아야 이 사람을 일시적 2주택자로 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1년으로 줄여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 집 샀어요. 그러면 1년 1년 내에 이 팔아야 헌집을 돼. 팔아야 내가 2년 이상 살았으면 양도세, 비과세 이런 걸 못 받지. 네. 1년이 넘으면 이 사람은 이제 다주택자에 준하는 처분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작년 5월에 2년으로 늘려줬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소급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3년으로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시적인 2주택자라고 하는 분들은 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럼요. 기간을 얻었기 때문에 네.
금매로 팔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래 활성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 하나만 꼽자면은 정책 신뢰도입니다. 작년 이맘때 재작년 이 1가구 2주택자 혜택 받으려고 일시적 2주택자 혜택 받으려고 막 헐값에 내답한 네. 국민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네. 이거를 이렇게 뚝딱뚝딱 1년마다 바꿔놓으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규제라는 걸 누가 믿을 거며 누가 이거를 참 따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이제는 다시는 부동산 규제 하지 말아라. 이제 다 풀고 예,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누가 규제를 다 한다? 시장에 맡겨라. 예, 또 규제를 한다? 그거 야 저러다 또 풀 거야 또 풀 거야 이제는 안 믿을 겁니다 국민도. 그러나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는 활력소가 되는 규제 그렇죠. 완화임에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이제 금매로 내놓지 않고 네. 가격이 살짝 괜찮아질 때를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렇겠죠? 그럼요. 이제는 네. 쫓기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는 통계랑 네. 그 가격과 KB에서 내놓는 그 가격이 네. 좀 달라요.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오늘 목요일이어서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네. 특히 이번 시세에는 지난주에 풀어줬던 부동산 규제 완화, 진짜 폭풍 규제 완화였었잖아요. 그게 반영이 됐었는데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마이너스 주간 상승률입니다. 마이너스 0.6, 0.7 하던 게 지금 0.4로 뚝 네. 떨어져요. 낙폭이 네. 확 줄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KB 시세는 뭐 마이너스 0.32, 뭐 마이너스 0.38, 뭐 이 정도로 거의 똔똔 비슷비슷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 통계 기관의 집계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원은 출동을 해요. 현장 조사원이 가가지고 체크하고 문답하고 그러는데 이 KB 시세는 부동산 관계자들,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죠. 이제 그때 당시 시세를 입력하는 네. 방식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부동산은 통계에 좀 의미가 있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 부동산이 왕창 무너지느냐.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 1%. 맞아요. 이게 기준선이었고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까지 다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진짜 침체다. 진짜 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때마침 주택담보대출금리 8%. 이건 한국은행이 가장 위험한 라인이라고 했던 선이 주담대 8%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부동산이 정말 폭락을 한 시점이었었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고 대출 금리도 금감원이 나서서 이제 누르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0.4%로 낙폭이 네,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일시적 2주택자 오늘 완화까지 하면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올 부동산 시세는 이게 고압일 수도 있겠네요. 글쎄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송파 쪽 뭐 얘기를 듣고 보면 매물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 부동산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마지막으로 네. 증시 얘기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뭐 어닝 쇼크가 굉장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게 실적 하향세 이제 일단락이 됐다.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이제 끌어올린 부분인데 네. 이것은 중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부분 무역이 중국 때문이고요. 특히 중국 무역 중에서도 반도체가 네. 미국이 태클 맞아요. 걸고 거기 봉쇄하면서 여기에 영향이 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주식시장이든 돈이든 중국이 코로나로 헉헉대고 막 보복하고 뭐 단기비자 보복하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열리는 것 자체. 고비를 넘길 것이 고비를 넘길 아. 것이고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돈도 들어오고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에도 뭐 우리 시장 들어오면 반도체,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부터 네. 사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7일 수급이 연속 아닌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 제가 두 거였잖아요. 달러 약세, 네. 차이나 중국 경기 부양 그리고 여기에 축복 하나 더 해준다면 우크라이나 네. 휴전이었었는데 달러 약세는 지금 진행 중인 네. 거고요. 중국을 좀 확인 중인데 시장은 요 둘은 일단은 오케이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 고비가 이제 오늘 밤 10시 반 네. 6.4 혹은 6.5 네. 6.7부터는 안 됩니다. 네. 6.7부터는 6.4, 6.5가 나오길 기대하고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어떻게 종결이 돼서 2023년 증시 투자자들이 활짝 웃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파이팅입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오늘은 좀 랩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 뉴스데스크 톱은요.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서 국내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일본 기업 대신에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방안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굉장히 굴욕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문가들도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데스크 톱 두 개 아이템을 통해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강제 송환 대신에 직접 자진 귀국을 해서 빠르면 내일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귀국 후에는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뉴스데스크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심심치가 않게 그 테슬라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안전 기준을 전기차들도 다 지켜야 하지만 테슬라만은 예외라고 합니다. 왜 국내 안전 기준이 테슬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이고요.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